네, 오늘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이 추가로 임명이 됐습니다. 정무, 홍보, 민정수석이 임명이 이루어졌는데요. 사법개혁을 총괄할 민정수석에 검찰의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늘 5대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대선 패배 이후 커지고 있는 내홍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 수석급 참모진에 대한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정무수석의 우상호 전 의원, 그리고 홍보소통수석의 이규현 전 JTBC 대표,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먼저 오늘 발표된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직책에 걸맞은 전문성과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면한 국정과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인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 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 사람 다 제가 듣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선정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세 사람의 어떤 특징으로 보면 오늘 직책이 전부 다 소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은 야당과의 소통, 그다음에 홍보수석은 언론과의 소통, 그다음에 민정수석은 원래 사법개혁의 어떤 이 일선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도 민정이라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 상황들을 보고하는 그런 그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소통과 관련된 적임자들이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픽한 사람들로 오늘은 선정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세 인물들을 한 분 한번 들여다볼 텐데,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럼 정무수석, 국회와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이죠. 이 사선의 우상호 전 의원이 발탁이 됐는데 일단은 개파석이 좀 옅은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상당히 합리적인 의정 활동을 보였던 우상호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야 모두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우상호 수석의 정치적 체감에 비하면 직책이 좀 잘 안 어울리죠. 전 비대위원장도 했으니까 전 비대위원장도 했고요. 격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선 의원이고 그리고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과의 정치적 인연을 따져봤을 때도 한참 선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같은 조직에서 상당히 상하의 역할로 나눠서 했던 일도 했던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이제 직책을 맡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새 정부 출범의 정무수석이라고 한다면 입신양명의 출세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뭐랄까 그 박수도 받고 축하도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상호 수석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무의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일종의 재능 기부적 차원에서의 뭐 하나의 임명이다는 평가까지 놓을 수 있을 정도다. 그 정도로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상호 수석의 이 탁월한 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 지금 여권 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야당과의 소통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상호 수석이 지난 2016년 탄핵 국면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당시 여당이었던 여당에서 이탈표가 무려 60표나 나왔어요. 이런 정도의 당시 여야 간의 일종의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의 관계. 그래서 어떤 하나 여야가 공동한 목표에 뭔가 성과를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을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좀 이번에 조금 직책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꼭 맡아달라고 아마 당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재능 기부 그렇게 평가를 하셨나요? 우상호 이번 내정자, 그러니까 임명이죠, 뭐 지금 그러니까 내각이 아니니까 정무수석은 정말로 다른 어떤 586 의원들로 우리가 생각되는 뭐 그냥 단순하고 과격하고 그런 이미지와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2016년도에 탄핵 과정에서 사실 다른 의원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 이제 그 성남시장이었잖아요. 제일 먼저 탄핵을 주장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데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또 당시에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탄핵은 그 다음 얘기고 예. 일단 사퇴 그러니까 이선 퇴진에다가 4월에 퇴진하고 6월 대선을 치르자라는 것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여당 의원들 입장, 그러니까 상대당 의원들 입장에서 예. 설득해내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60명이나 찬성을 하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을 하는 결과를 나왔거든요. 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실 일일이 다 그 자당의 의원들과 전화 소통을 해가면서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 그리고 당시에 상대 원내대표가 정진석 원내대표였고 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 세 사람이 이 카운터파트였는데 네. 상당히 많은 걸 이뤄냈습니다. 세 사람이 그래도 뭐 굉장히 뭐 겉으로는 아웅다웅했지만 그래도 원내대표들끼리 굉장히 많은 어떤 결과물들을 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즉 우상호 원내대표가 상당히 그 역할을 해냈다라고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저는 200석을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드라이브를 걸 때 뭐 개헌일 수도 있고 200석이 필요한 여러 가지의 그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200석을 위해서는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포석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첫 번째로 정무수석,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이제 긍정적으로 여야 협치에 적격인 인물로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요. 다음에 홍보 소통수석,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맡았던 이규현 전 JTBC 대표가 이제 이 자리에 임명이 됐습니다. 캠프 내에서 이제 활약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두 분의 뭐 사적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일단 공식적인 인연은 이번 대선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선 과정에서의 공보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걸 보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커리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통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임 정권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소통, 그중에서 특히 언론과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하고 언론과의 마찰 때문에 상당한 국정 혼선이 야기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복원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통 언론인 출신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당장 대통령실에서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할 때 주로 화면이 지금 연단에 서 있는 대변인 중심으로만 화면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기자들이 질문하는 모습은 목소리만 들리는 그랬죠.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갖다 카메라를 보완을 해서 이 기자들이 질문할 때는 기자들의 모습을 비추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어제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작은 하나의 변화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실의 이 브리핑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저 질문은 누가 하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는 언론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이 공보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누가 그런 결정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규현 신임 수석의 의중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평론가님. 네, 방송 기자 출신이니까 물론 시작은 중앙일보에서 시작했습니다만 JT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방송에서 많이 익숙한 인물이니까 뭐 카메라가 들이댔을 때 홍보수석으로서 전체적인 어떤 국정과 관련된 설명을 하는 데는 대단히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그 윤석열 정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 홍보수석의 역할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또 홍보수석이 제대로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어떻게 다른 어떤 역할을 했을까? 내지는 홍보수석이 결정적으로 국민들 앞에 나섰을 때 어떤 임팩트가 있고 어떤 이 언론과의 소통이 이루어졌을까를 생각하시면 홍보수석이 누군지도 잘 기억 못하시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이거예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앞으로 역대 저는 지금
정권의 어떤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대 어떠한 대통령실 청와대의 홍보수석이 전부 다 방송 기자 출신이 많았어요. 그런데 꼭 기자 출신이어야 되는가? 그 관행도 좀 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자 선배니까 기자들 대하는데 익숙할 거다. 또 중앙 언론 출신이니까 그런 어떤 그 선후배 관계가 있을 거다. 이거는 사실 구태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수석이라고 한다면 방송에 직접적으로 카메라에 나서서 익숙하게 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건 대변인이 해도 될 텐데 홍보에 관련된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꼭 기자 출신, 방송 기자 출신, 언론계의 선배 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 전략과 관련된 수립을 제대로 해주는 어떤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 그런 전문성 있는 그런 홍보 쪽 파트로 이 홍보수석이라는 자리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는 두 분 다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자 오늘 임명된 세 분 중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그분이 지금 남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법개혁을 총괄해야 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이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된 거는 무엇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검찰 전력, 그중에서도 특수통 출신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권의 힘이 강할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검찰 개혁에 있어서 상당히 정권의 힘이 떨어졌을 때 그걸 갖다가 이행하기보다는 역이행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난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종의 정치적 반란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주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시동기고 오랜 그러니까 이 지금 관계 상당히 오랫동안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윤석열 정권 동안에 정치 검찰에 의해서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날 뻔했던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제,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적 과제를 역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민정수석이 사실은 조국 전 장관, 그 뒤에 또 감사원 출신의 민정수석 2명이 연이어서 하면서 사실은 그때 검찰개혁을 제대로 치어내지 못하는 일종의 비법조인 출신 민정수석의 한계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완성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그러한 아마 반성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 사법개혁 대상인데 사법개혁을 하는 주체 자리에 지금 앉혔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그 논란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민주당은 지금 사실 자신이 내놓은 어떤 덫에 스스로 걸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덫이냐면 지금 검찰 개혁을 방해한 세력이 특수통이다라는 프레임을 지난 3년간 계속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통 출신 맞아요.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에 특수통을 주로 임명한 것도 맞아요. 자신의 대검이라든지 특수한 자리에. 그런데 검찰개혁을 특수통이 반대했다. 실질적으로 검찰개혁을 사법개혁을 누가 시작을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실제로 사법개혁을 반대하거나 또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견을 표명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들은 전부 다 기획통 아니면 공안통이었어요. 특수통이 이야기된 건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통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수통이 너무 많이 중용이 됐다. 이런 어떤 이야기지 실제로 검찰개혁을 특수통이 반대한다라는 결론을 내기에는 그간 잘 나갔던 건 기획
봉안통이 잘 나왔고 형사 특수통이 사실은 뒷전이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역전됐을 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광수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일했다. 아니 검찰이 2,000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의 어떤 그 수사 속에서 서로 교차 지점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지금 오광수 변호사가 훨씬 윗기수입니다. 18기예요. 사법연수원. 네. 윤석열 대통령이 23기입니다. 5기수나 차이가 나요. 특히 대검에 있을 때도 훨씬 위였어요. 그리고 교차점이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이미 2015년에 그만둡니다. 오광수 변호사는 예.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득세를 한 건 훨씬 후에요. 2015년이면 어느 때냐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좌천돼 갖고 대구고검으로 가 있을 때예요. 그때 이미 한참 선배인 오광수 변호사는 2015년에 못을 벗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이 상황을 봤을 때 사실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막 반대를 할 이유는 없어 예. 보이거든요. 근데 단 이 특수통은 나빠. 검찰을 개혁을 반대해 이런 좀 단순 논리로 특수통을 또다시 이제 기용한 게 스스로의 또 논리 때문에 지금 자충수처럼 보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사실 구수를 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 23기 그리고 그렇죠. 이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이 18기. 이 사법연수원 23기 사법연수원 18기. 예. 사법연수원으로. 네, 연수원 기수. 그렇군요. 자, 그렇게 보고 자, 논란이 되는 인물이 이제 또 있는데 아직 임명이 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지난 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을 철회한 바가 있죠. 그 자리에 지금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군에 포함이 됐는데 이승엽 변호사가 지금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건 왜입니까? 아무래도 이승엽 변호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재판에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생긴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 이것이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네. 그것이 입법화될 경우에는 아마도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재청 또는 지금 그러니까 헌법소원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에는 그럼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와 걸려 있는 예. 이 부분을 심사할 경우에는 전직 변호인으로서 상당한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가 나름대로는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사실 뭐 민주당 쪽에서는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는 충분히 또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승엽 변호사가 과거 서울고법에 근무를 할 때 헌법재판소에 2년간 파견 나가서 연구관으로 근무를 했다. 예, 근무를 했기 때문에 헌법의 좀 뭡니까 기능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역할 이런 것 누구보다도 정통하다. 예. 그리고 상당히 또 실력이 있는 이 당시 판사 그리고 또 변호인으로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지금 재판관들 지금 현재 지금 몇 명 7분 계시잖아요. 다 공교롭게도 다 바로 현직 판사에서 재판관이 됐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현직에 있다가 다시 그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네. 그런 식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이 일종의 뭐랄까 이 헌법의 가치를 나름대로 재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시선이 필요한데 너무 그러니까 이 재판하다가 바로 갈아타는 식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아마 이 일종의 이거 변호인 활동을 한 경력을 가진 분의 보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해충돌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울 때 상당히 변호인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했잖아요. 물론 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례는 했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보훈 인사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이런 식의 프레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2명이 지금 비어 있는데 지금 후보가 3명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 이 한간의 여론을 기교를 듣는다면 아마 이승엽 변호사에 대한 임명은
아마 저는 강행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행하지 않을까?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높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검토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도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럼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서면 안 된다는 취지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통령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거지요. 지금 왜냐하면 이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법부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했듯이 공직에 나서지 말란 얘기냐? 공직 중에서 사법부잖아요. 사법부는 독립을 해야 돼요. 완전히 대통령이 지명을 하더라도 대통령과 그 어떤 연도 없어야 돼요. 네. 그래야 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의 권위를 국민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속돼 있는 게 LKB 법무법인이 거의 제가 알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과 관련된 변호 업무를 가장 많이 수임한 법무법인으로 알고 있고, 네. 이승엽 변호사만 하더라도 아주 이재명 대통령의 예민한 그런 그 재판마다 변호를 맡았던 분이에요. 거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네.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의혹 사건 등등등 더 많아요. 근데 예. 이런 분을 굳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만들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중에 헌법 소원을 할 상황들이 예. 많기 때문이다라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관한 분들, 예를 들어서 헌법상의 능력이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이해 충돌이 안 될 분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다시 우리가 그 소환되는 게 박균택, 양분한, 김기표, 이건택, 김동화 의원이에요. 이분들의 공통점. 5분이나 공천을 받고 모두 다 당선됐어요. 근데 공통점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용, 정진상 씨 등의 변호인을 맡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때도 이분들은 왜 공천을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가성이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사실 국민들이 용납해 줬다면 사법부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5명의 의원은 어쨌든 국민들이 지역구에서 투표로서 받아들였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시지만 이건 투표의 문제가 아니라 지명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할까요, 안 할까요?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사법부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냥 드라이브를 거실 것 같아서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초반부터 이제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인데, 이미 지난 5일 지난주에 이제 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죠. 근데 내일 모레 12일 본회의에서도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법안들이 지금 논란인가요? 대표적으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금 헌법의 제84조 불소추 특권에 과연 이 소추라는 그 단어 안에 기소 플러스 재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놓고 상당한 지금 법 논란이 있잖아요. 이건 대선 전부터 진짜 논란이었죠. 계속 논란이고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이것이 현실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한 번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법 미비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6월 18일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이 지난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거, 이것이 지금 재판이 재개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재판에 대한 그러니까 할 거냐 말 거냐를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걸 지금 해당 재판부가 지금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입법 미비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빨리 법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헌법 제84조에 불소추 특권 안에 재판도 들어가는 쪽으로 입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최종 응판으로 저는 끝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 해당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든지 아니면 이 관련된 뭐 이 좀 여기에서 뭐랄까요, 이 기본권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 사람 같은 경우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다 낼 수 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든 이 대통령의 재판 관련 중지와 관련된 이 법은 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가 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 여부가 상당히 국정 운영에 있어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 중요한 판단을 이 사실상 헌법 해석에 관한 부분을 일개 재판부가 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 관련법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타당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당장 오늘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건 이재명 방탄법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입장 표명을 해달라. 왜냐하면 파기환송심이 선거법 관련해서 파기환송심이 이제 10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법을 확정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84조와 관련돼서 의견이 분분해요. 헌법학자들끼리도 이전에 지난 홍준표 그 당시 이제 후보와 관련돼서 이미 당시에 여론조사도 하고 실제로 헌법학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모 언론이 이제 8명한테 물어봤는데 이 8명 중에 다수가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 비율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공론회장에서 이 부분이야말로 헌법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수기와 그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만 한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지금 재판 때문이고 대통령의 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두고두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틀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12일 12일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한다는 거라. 그날도 이제 좀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통과가 되더라도 이제 논란이 될 그런 가능성이 지금 이제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이제 상법 개정안인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 취임 2, 3주 내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던 바로 법안인데 이 법안도 지금 처리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민주당이 지난 야당 시절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뭐 어제 오늘 시작했던 법안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의 밸류업.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야기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상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의 이익보다는 지배주주에게 너무 편중돼 있는 그러한 식으로 기업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바로 그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되지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지금 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그 지배 구조를 좀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그러한 그 지금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있죠. 반론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런 식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식으로 된 경우에는 경영진이 가감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이 여지가 좁혀질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배임 같은 게 걸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외국 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펀드들이 조그마한 지분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의 기업을 흔드는 그리고 해서 자신들이 이익만 챙기고 먹고 도망가는 먹튀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덕과 실이 있는데
사실 이 상법 개정안 부분은 이거 뭐 악법, 뭐 좋은 법 이걸 떠나서 결국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선택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액주주 보호 가치,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에 맞추고 있고 이거를 사실 지난 대선에 공약을 내걸었던 것이거든요. 네. 이것을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이것을 내걸고 당선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치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상법 개정안이 뭐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이게 원래는 회사 이사는 뭐 회사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상법이었다면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챙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쪼개기 상장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이제 빈 껍데기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그 물적 분할. 물적 분할. 예, 주주들의 어떤 손해, 회사는 자신들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배 주주들이 지주회사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승계 과정에서 분할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사실상 해당 어떤 이 기업이 가장 그 계열사 중에 중요한 어떤 기업을 물적 분할을 하는데 이 해당 기업의 주주들은 손해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가장 중심이 된 회사가 빠져나가니까. 예. 이를테면 그런데 주주들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그렇게 물적 분할을 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법에서 이게 문제 제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담보를 해야 된다라고 법을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중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회사의 이익을 강화하려고 할 때 사실 주주의 이익이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주 발행을 할 때는 사실 기존 주주의 주식이 가치가 지금 희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한테는 어쨌든 투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신주 발행을 하지만 주주들한테 그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때는 거꾸로 회사는 이익이 아니죠. 근데 주주들한테는 이익이잖아요. 그럼 두 회사도 이익이 되고 주주도 이익이 되면 좋겠지만 두 주체가 서로 이익이 되면 손해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게 외국 같은 경우 일본과 독일 회사 충실 의무만 있습니다. 영국은 아예 배임죄를 없애버려요. 대신 그 주주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미국은 회사 충실 의무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에도 없는 우리나라만 배임죄 플러스 그다음에 주주들의 어떤 이익까지 포함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안 됐을 때 민사 그 소송을 걸게 만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에서 지금 경총을 비롯해서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계하고 야당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안이 이제 모레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3대 특검법,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 3대 특검법 모두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치 보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어떻게 보니까 수사의 대상의 가장 큰 타깃이 윤 전 대통령의 부부이면 분명하지만 이것이 당장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민주당이 느닷없이 시작한 법안이 아니잖아요. 그 야당 시절에 벌써부터 추진해왔던 법안이잖아요.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 4번인가 거부를 당했고요. 그럼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 3번이고 내란 특검도 1번 거부를 당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권 동안에 윤 대통령과 그러니까 부인의 그런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당한 의혹이 커졌고 그것이 분노로 분출되면서 이걸 갖다가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당시 야당이 추진했던 특검법이었는데 그리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또 12.3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 현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당시 국회 가반옷을 갖고 있던 민주당의 그 추진으로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것이 다 막혔던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정권 교체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원안보다 훨씬 더
이 특검의 규모도 커지고 예. 내용도 소위 좀 더 독해졌어요.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당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챔적이 제기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 여당의 대표는 한동훈 대표도 당시 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잖아요. 특히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당시 용산의 반대로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의혹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금 정권 교체가 된 상황에서는 훨씬 더 강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번 화요일 날 첫 국무회의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바로 의결을 하고 빠르면 뭐 특검이 이번 주말에도 출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집권 측의 입장에서는 이 여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의 실시된 목적도 여기 담겨 있는 만큼 상당한 정권적 차원의 의지를 갖고 이 법안의 일종의 공포 또 실행에 좀 상당한 뭐랄까 힘을 보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 3특검은 정말 속전속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대규모란 말이에요. 내란 특검법에 검사 60명인가요? 김건희 특검법에 이제 40명. 그리고 이제 최상병이 20명. 총 120명. 총 120명이란 말이죠. 사상 유례 없는 그러니까요. 규모이고 사상 유례 없는 그런 그 예산입니다.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4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되게 안타깝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특검을 임명하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쪽, 아무리 지금 이 국민의힘 쪽에 이 배출한 대통령 부부의 문제이더라도 어떠한 특검도 역대에 합의하지 않은 특검 후보 선출은 없었거든요. 선출이라기보다 임명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어떤 과정들을 협의하는 조건으로 특검을 받아들이자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또는 그 당시에 검찰 내부에서 송경호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등 지금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대통령실이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만시지탄입니다. 자, 이것들이 이번 주 안에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쇄신을 위한 5대 개혁안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핵 반대 당론 채택, 탄핵을 반대했었죠 그동안. 그게 이제 당론으로 돼 있었고, 근데 이거를 무효화하자 하는 얘기가 하나고, 또 하나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후보 교체 과정에 있었던 논란 진상 규명해야겠다. 당무 감사권을 발동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친윤계가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의지는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만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력, 더 나아가서는 당내의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좀 가혹거려져요. 그렇지만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뭐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앵커께서 빠뜨리신 부분이 9월 초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가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만들어진 지 제가 기억하기로 한 8번째 비대위예요. 그런데 다시 또 지금 새로운 비대위 9번째예요. 그래서 지금 뭐 친윤계 쪽에서는 이 비대위 체제로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자. 이게 사실 이 정상적인 당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빨리 당 체제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9월 초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9월 초 전당대회를 하는 동안 이 지금 짧은 시기에 또다시 비대위 체계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이 비대위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당의 체질 개선 이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김용태 위원장 임기가 이번 달까지 이번 달까지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당내 합의만 이루어지면 그 임기는 조금 더 연장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간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방향과 내용은 상당히 여론으로부터 저는 뭐 찬사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내일 의총을 여는데
내일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의총 자체가. 그렇죠. 지금 이 개혁안과 관련돼서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비대위원장의 지금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친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취 문제도 내고. 그렇죠. 거취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안들, 그러니까 진상규명, 그 다음에 반대 당론 무효화, 이거는 정말 권위와 권력이 있을 때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면 그만둘 비대위원장이 이걸 발표했다고 해서 의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의총에서의 가장 큰 쟁점이고 결국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선출된 그런 권력, 즉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고 또 이 주류와 비주류의 교체 또는 보다 더 이 당을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되는 당원들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탄생된 그런 당대표여야만 이거를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지금 의도가 9월로 전당대회를 미루고 자기가 9월까지 계속 하려는 의도인지 그렇게 만약 파악이 된다면 내일 있을 의총에서 비주류마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친한계도 빨리 전당대회부터 하자. 선출된 어떤 당대표가 이 당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내일은 좀 더 중구난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까지 포함해서 내일 정말 시끄러울 것 같고 어쨌든 그 전당대회는 뭐 9월 초로 하겠다라고 일단 김용태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원내대표 선출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 16일.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김기현, 그러니까 5선의 김기현, 나경원, 4선의 김도읍, 또 김성원 의원도 거론되고 참 여러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부분 친윤계고 김성원 의원 정도가 이제 친한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당내의 중진들의 분포 지금을 보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친윤계들이 다수 중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런 비상시국이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너무 빤한 그 면면들만 계속 이름이 거론될까 하는 이 아쉬움이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든다는 것이죠. 자,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기회가 2004년도에 당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사실상 승리를 했잖아요.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당시 그때는 그 한나라의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다가 기사 회생을 했을 때 당시 박근혜 이 대표 체제이긴 했지만 당시 그때 누가 원내대표를 맡았냐고 하면 물론 그거 아니네요. 그때도 했고 그 이전에 재선이었던 이재호 의원이 그 이전에 야당 시절에 재선으로서 원내대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원내 총무라고 불렀지만 당시 그때 그때 DJ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시절이네요. 김대중 정권 시절에 이재호 원내 총무가 사실은 그 야당 총무를 하면서 당시 이 김대중 정권에 맞서는 선명야당으로서의 분명한 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저는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당대회도 중요한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6월 말에 만약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만두게 되면 또다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그 역할까지 다 맡아버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윤계가 그냥 한 3개월을 권력을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그 어떤 전당대회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면 친한계 입장에서는 비주류 입장에서는 주류가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실 관행이 다 깨졌어요. 아니 4선, 5선 했던 대표 출신의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또다시 나오는 예가 있습니까? 거의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중진 의원들이 또 나오냐라고 지금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에서 졌다고 한다면 저는 진 책임을 주류가 좀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당이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한다라고 만약에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저는 이 당이 앞으로도 점점 더 소수당으로 전락할까 봐 좀 우려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